네. 네. 이렇게. 그냥 어제 하던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Extended Essay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이제 TOK와 Extended Essay는 이제 알겠지만 IB에서는 이제 거의 양대 산맥을 상징하고 있는 두 가지 이제 교과 과정 약간 이외에 약간 과제물틱한 그런 requirement야. 자, TOK와 다르게 Extended Essay는 다른 과목이 없어. 거기까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야. TOK는 수업을 듣잖아. Extended Essay는 수업이 따로 없어. 수업이 따로 없고 학교에서 이제 주어진 그러니까 그 과목에 따라서 주어진 과목에 따라서 슈퍼바이저가 배정이 될 거고 이제 그 슈퍼바이저하고 이제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과정을.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오늘 이제 검토를 해볼 내용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Extended Essay를 한번 해부를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그 다음에 개별 토픽과 이제 그 토픽에 맞춘 기대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그와 동시에 이제 개별 토픽의 pros하고 cons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샘플 주제들을 이제 내가 이때까지 봤던 샘플 주제들을 한번 이제 약간 예시들로 한번 보여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작은 해부학으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오케이. 그래서 팩트부터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팩트 4,000단어 맥시멈. 이제 4,000단어가 맥시멈인데 reference하고 figure description은 안 포함돼. 그러니까 텍스트만 4,000단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새로 추가된 사항들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Extended Essay를 다 쓰고 나서 그 Extended Essay 경험에 대해서 쓰는 약간 개인 다이어리 같은 걸 제출을 해야 돼. 그게 500단어 맥시멈이야. 500단어. 오케이? 그 다음에 Minimum Word Count는 IB에서는 없어.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를 요구를 하면 그거는 학교 요구 상황인 거야. 근데 엄밀히 따지면 IB에서는 minimum word limit은 없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2,600단어짜리 extended essay를 써도 상관은 없어.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여러 학교마다 이거는 의견이 많이 다른데 어떤 학교들은 미니멈이 3,000단어라고 그러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미니멈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학교 이제 룰에 한번 학교 룰에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xtended Essay를 통과를 하려면은 D보다 높아야 돼 그레이드가 이제 C가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bell curve로 생각을 하면 정규 분포로 생각을 하면 C가 거의 한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Extended Essay는 TOK와는 다르게 학교에서 일단 내신은 주어지는데 너가 실제 IB에서 받는 점수는 외부인이 주는 점수야. 이제 이게 그 Designated IB Examiner가 주는 거고 이거는 다른 학교 IB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카디프로 가는 경우도 있어. 본부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 그리고 그 분야 에세이를 채점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은 이게 independent research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이제 시작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하는 research다라는 게 그 특이한 거야. 이제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제 나중에 대학 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대학원 가고 그러면 research 프로젝트를 도맡아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결국은 학자들의 일상이거든.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뭐를 발견했는지를 쓰고
이러한 절차가 학자의 일상인데 이거를 이제 약간 맛배기로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트로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세션은 이것도 새로 변경된 상황인데 이제 너가 시험 보는 해부터는 마지막 세션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와 여러 차례 세션을 갖게 되는데 마지막 세션은 너의 extended essay grade에 들어가는 점수야. 왜냐하면 이거를 라틴어로는 viva voce 또는 viva voce라고 부르는데 저희 라틴어로는 oral exam이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것도 이제 instruction이 명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학교에서 개별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이 될지는 이제 너의 세대가 이제 알아가는 건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인터뷰 양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주제에 대해서 좀 깊게 토론을 하는 자리로 집행이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은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뭐 다음 세션이 파이널 세션이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와라. 그러면은 너는 그러니까 너가 이때까지 했던 리서치를 가지고 이제 그 파이널 세션을 이게 examination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점수에 들어가 이게. 그래서 extended essay의 general structure는 이런 구조를 따라. title 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table of contents 있고, 그 다음에 introduction 있고, body conclusion, 그 다음에 bibliography references가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구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generic한 거고 개별 토픽마다 이 구성 요원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토픽이 뭐고 그 다음에 너가 하려는 주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그 에세이의 의도에 최적화돼야 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구조가 바뀔 거야. 특히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볼 테지만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introduction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제 introduction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general하게 얘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제 extended essay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보통 5 paragraph essay를 늘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introduction이 5 paragraph essay에서는 first paragraph잖아. 그 first paragraph를 최고 3 paragraph까지 늘렸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은 4,000단어 에세이를 쓸 거면 어느 정도 단어 분량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background depth가 그만큼 추가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에서 3 paragraph 정도 사용이 될 수 있어. 3개 이상 가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몇 paragraph를 쓰든지 간에 마지막 paragraph에서는 thesis statement가 나와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5 paragraph essay는 inverse pyramid 또는 funnel, 그러니까 그 깔때기 그 structure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 똑같아 그거는. 근데 단지 그 깊이가 더 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더 들어가야 되고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분량이 이 정도 나오는 거야. 이제 그 단어 수는 이제 내가 여기 단어 수를 써놓기는 했는데 굳이 저 단어 수를 사용을 하지는 않아도 돼. 근데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이제 내 생각에는 계산을 좀 해보면 한 800단어 이하가 적당한 것 같아. 사실 에세이를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introduction과 conclusion이 짧아. 왜냐면은 길 필요가 없는 거야. introduction과 conclusion의 목적 자체가 소개와 정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적은 단어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구태여 단어를 늘릴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내가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extended essay인데 introduction을 길게 한 paragraph를 쓴 경우도 있었고 세 paragraph를 쓴 경우도 있었고 두 paragraph를 쓴 경우도 있었어. 근데 대체적으로는 길게 한 paragraph를 쓰는 것보다는 그거를 짧게 세 paragraph를 쓰는 게 훨씬 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 부담이야. 왜냐하면 너가 examiner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examiner가 에세이를 읽는데 paragraph가 두 쪽짜리 paragraph가 있어. 그럼 읽고 싶겠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주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읽기가 편해. 그리고 예전에 내가 배웠던 그 약간 rule of thumb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에세이든 paragraph를 작성을 할 때 paragraph 길이가 대체적으로 일정한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편해. 페이스 조절도 좋고.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있어? 아까 응? 출 있었잖아요. 응. 그거는 잉글리시에 거의 없어야 된다고 아니야. 다 이거 같은 경우는 English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politics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될 수 있어. history 같은 경우도 되고. 근데 English를 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generic하게는 이 구조를 따라갈 수는 있지만 너가 주장을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에 따라서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generic한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은 body paragraph를 어떻게 organize를 하느냐가 차이가 많이 날 거야.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body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거 역시 되게 generic하게 나눠놓은 거야. 왜냐면 body에 대한 content는 내가 여기서 구태여 얘기를 안 했거든. 왜냐? 그거는 주제에 따라 다를 거니까. 그래서 body로서는 내 생각에는 body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5 paragraph essay에서 3 main point가 있듯이 extended essay에서도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3개 정도 있으면은 구조상으로는 좀 안정적일 것 같아. 내용, 분량, 길이 이런 걸 다 따졌을 적에. 그래서 그 3가지의 메인 포인트를 개별 포인트를 이제 나누어 보면 개별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포인트를 담당하는 파트를 하나의 짧은 에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 포인트 안에 그러니까 대략 좀 구성을 해보면은 한 3개의 paragraph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의 introduction, body, 그러니까 example들이 들어가는 공간, 그 다음에 conclusion. 이런 식으로 세 가지 body paragraph들이 이 main point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main point가 3개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 그거를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body paragraph가 몇 개 정도 나와야 되지 그러면? 9개 정도? 근데 딱 단정 짓고 9개라기보다는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10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8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정 가능한 거야. 내용을 어떤 내용을 전달하냐에 따라서. 알겠지? 그리고 body paragraph의 이제 그 메인 포인트 자체도 이제 주제에 따라서 structure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굳이 뭐 여기서는 이제 generic하게 introduction, examples, conclusion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 저 구조를 안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야. 충분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conclusion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다양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나는 conclusion이 한 paragraph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해. 한 paragraph고 아무리 extended essay더라도 한 200에서 300단어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body를 보면은 이 전체 body가 한 1000단어? 대략 1000단어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은 conclusion은 그에 비해서는 훨씬 짧게 간략하게. 왜냐면 이거는 새로운 포인트를 주장하는 공간이 아니야, 여기는 있는 거를 정리를 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conclusion은 오히려 내 생각에는 길게 쓰면 쓸수록
좀 더 헷갈릴 수가 있고 이제 혼동이 올 수가 있어. 뭐 새로운 포인트를 주장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avoid 하기 위해서는 conclusion을 간략하고 정돈되게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일반 에세이 쓰는 거랑 똑같아. thesis statement 다시 restate를 해볼까? rephrase를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긴 한데, 그러니까 paraphrase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 문장 하나,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memorable statement로 맞춰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대략 이 단어 개수들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메인 포인트 하나에 1000단어 정도 쓴다 치면 메인 포인트가 3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body 안에 들어가는 단어 수가 한 3000단어 정도 되는 거야. 그럼 3000단어 플러스 introduction에서 우리가 한 800단어 정도 썼다 치면 그러면은 총 3800단어, 그 다음에 여기서 200단어 정도 쓰면은 4000단어 나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조를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짜 나가면은 나중에 extend essay를 글을 쓰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그래서 extend essay에서 시간을 절약을 하고 싶으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공간이,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웃라인 잡는 거예요. 아웃라인이 더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extend essay 글을 쓰는 시간이 줄어들어. 이제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을 쓰는 거거든, 실제로. 아이고. 글을 쓰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하긴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이유가 아웃라인을 처음에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잡지 못해서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웃라인만 잘 잡아놓으면 글 쓰는 거는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 그래서 에세이를 잘 쓰는 사람들은 구상을 하는 시간이 글을 실제 쓰는 시간보다는 훨씬 길어. 알겠지? 그래서 구상하는 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자, 모든 extend essay는 evaluation이 다 달라. 그래서 generic한 structure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야가 너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너무 다른 거야. 어떻게 과학 extended essay하고 English literature하고 똑같은 걸로 채점해? 안 돼. 채점이 안 돼. 심지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 extended essay도 전혀 채점 방식이 달라. 예를 들어서 영어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듣지? 거기서 English B. 그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가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하는 그 A 영어 버전이거든. 이제 거기서도 language essay를 쓰느냐, literature essay를 쓰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많이 달라. 그리고 mark scheme이 많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다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어떤 주제가 더 쉽다라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주제마다 요구 상황도 다르고 이제 그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압도적으로 더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 학생의 성향하고 관심사하고 이거를 다 고려를 해봐야지만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려운지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공계 쪽으로 특출난데 예를 들어 인문계는 정말 못해. 그 학생한테는 영어 에세이를 쓰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챌린지가 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인문계 쪽으로 되게 특출난데 이공계 쪽으로는 잘 모르는 학생한테는 사이언스 쓰라고 그러면은 멘붕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토픽 고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서 얘기할 점은 왜 정확히 중요하고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좀 얘기를 나눠볼 거거든, 깊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질문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generic한 mark scheme부터 먼저 보여줄게. 점수가 실제 숫자 점수가 나오는 거는 다 비슷한데 이제 이게 나오는 어떻게 해서 나와지는지는 분야별로 달라. 그러니까 제너럴하게는 이렇게 따라가. 그래서 보다시피 focus하고 method가 6점, knowledge and understanding이 6점,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여기서 이제 research analysis, discussion evaluation, 얘가 제일 분량이 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body paragraph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거지. 이 부분이. 이게 12점, presentation은 이거는 structure야. 4점. 4점이지만 저게 잘만 하면은 굉장히 얻기 쉬운 점수가 되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은 너무 아깝게 잃는 점수가 돼. 그래서 이 4점은 내 생각에는 무시를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일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인 만큼 이거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내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engagement가 이제 6점. 이제 개별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focus하고 method에서는 이제 주제 선정, research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야. 이제 뭐 science를 하게 되면은 science 내에서는 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는지 실험 방법, pilot experiment를 했으면은 pilot experiment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실행을 했는지 이런 점들. 그 다음에 knowledge and understanding은 이거는 일종의 background expertise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introduction에 들어가는 분량이 좀 많겠지.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은 아까 전에 analysis라고 얘기를 했었고, presentation은 이제 이거는 structure, layout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engagement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extend essay를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사실 저거는 에세이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근래 몇 년 전부터 이제 IB에서 extend essay 과정에서 슈퍼바이저가 주는 점수를 더 다양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evaluate하는 그 크라이테리아들이 더 많아졌어. 저 점수는 슈퍼바이저와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파이널 어세스먼트도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공간이야. 그래서 과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프로세스라고. 그러니까 노력 점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과정 점수, 노력 점수.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generic한 structure야. 그러니까 generic한 거야. 에세이마다 A boundary는 다 달라. 근데 이 description을 한번 보면 grade A extend essay는 demonstrates effective research skills resulting in a well-focused and appropriate research question that can be explored within the scope of the chosen topic.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feasibility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는 주제인가? 주제 선정부터 평가를 한다라는 거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Effective engagement with relevant research areas, methods, and sources.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자료라는 거는 단순히 너가 인터넷에서 찾고 책으로 찾고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 한 예로 내가 알던 한 학생은 본인의 자료로 그러니까 본인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어떻게 알게 돼서 인터뷰를 익스텐드 에세이 자료로 사용을 한 적이 있어. 이거 역시 자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런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게 뭐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겠자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사전에 연락을 하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난 가능하다고 봐. 알겠지? 예를 들어서 주제가 뭐 뒤에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블로그를 하는 게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에 어떻게 임팩트를 주었는가라는 게 주제면 실제로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자료를 모을 적에 유명한 유튜버를 인터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영상을 자료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료라는 게 예전같이 고전적으로 도서관에서 찾고 막 글로 읽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되게 인터랙티브한 자료가 충분히 많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프로세스 점수에는 이제 슈퍼바이저가 채점하는 부분에서는 창의력 점수가 들어가. 얼마나 그 영어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지. Thinking out of the box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런 의도나 이니셔티브가 있으면은 그거를 reward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걸로. 그래서 excell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topic in the wider context of the relevant discipline.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토픽이 너의 주제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independent research라고.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진짜 너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내 배운 내용이 많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걸 가지고 meaningful한 리서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저명한 저널에 들어가는 건 아닐지라도 학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리설트가 나온다라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익스텐드 에세이를 나중에 퍼블리시한 사례도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뭐 유명한 저널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학계에 기여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필드에 어떤 contribution이 된 거잖아. 그러면은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이거는 내가 과제물로 쓴 게 아닌 그러니까 나의 그 ownership을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거지. 그 퍼블리시한 거를 저희가 적을 수 있어요? 응? 리서치는 퍼블리시한 걸 적을 수 있냐고? 퍼블리시하는 과정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아마 리플렉션을 먼저 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다 끝나고 이제 학교 선생님의 추천하에 퍼블리시를 하게 된 거고 끝에. 알겠지? So,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source material and correct use of subject-specific terminology and/or concepts further supporting this.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포인트랑 약간 비슷한데 그 분야에서의 준 엑스퍼트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서 쓰는 컨셉들이나 term들이 있으면 그거를 능숙하게 에세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Consistent and relevant conclusions that are proficiently analyzed. 그러니까 이거는 analysis의 깊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sustained reasoned argumentation supported effectively by evidence. 그러니까 analysis와 더불어서 analysis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너의 주장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nalysis를 하는 거는 너가 어떤 claim을 support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example들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 이제 그 analysis를 너의 argumentation에 돕기 위해서 너가 그 링크를 설립을 해줘야지. 그게 어떠한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에서의 이제 완성체가 되는 거야. 완전체가 되는 거야. Critically supports the reading of the essay. Critically evaluated research. Okay? Excellent presentation of the essay whereby coherence and consistency further supports the reading of the essay. 그러니까 단순히 분석만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에세이로서 읽는 사람이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레포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거는 글을 참 잘 썼다. 글을 읽기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지. And present and correctly applied structural and layout elements. 그러니까 구조가 확실하고 투명해야 아무래도 글을 읽는 게 도움이 되겠지. 읽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더 쉽게 습득을 할 수 있겠지. So, engagement with the process is conceptual and personal. Key decision making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s documenting. 그러니까 다이어리 같은 걸 쓴다고 그랬잖아. reflection을 통해서. 이제 이게 그걸 가리키는 거고 and personal reflections are evidenced including those that are forward thinking. 그러니까 extend 셀을 쓰는 과정에서 약간 다이어리 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진행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orward thinking은 뭐냐면은 앞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계획해 나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제 계획표를 그러니까 너가 개인적인 다이어리 쓸 때 이제 그 구글 캘린더나 이런 거 쓸 때 몇 월 며칠 날 extended sales advisor랑 만나야 돼. supervisor랑 만나기로 했고 그날 이거를 얘기해야지라고 개인적으로 노트 해두는 거를 아이비는 그거 가지고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이제 바뀐 개혁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저거를 reflection을 나중에 가서 다 쓰려고 그러면은 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보통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아예 준비를 할 때 구글 덕 같은 경우는 이제 히스토리 체킹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 그래서 구글 덕에다가 다이어리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그러니까 항상 시작을 데이트로 시작을 하고 날짜로 시작을 하고 내가 그날 뭐를 했고 예를 들어서 자료를 찾았으면은 자료를 찾은 걸 거기다 포함을 하고 어디서 찾았는지 포함하고 만약에 내가 그걸 분석을 했으면은 그걸 거기에 쓰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구글 덕도 쓰기 이런 목적으로 쓰기 편하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노트를 만드는 다이어리나 노트 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할 때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가서 recall 하지 않아도 돼서 나중에는 그냥 그거를 transfer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supervisor한테 보여주면은 supervisor도 process 점수를 주기가 훨씬 더 clear하고 좋은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 슈퍼바이저랑 미팅을 할 때 으흠. 저 노트를 기록 매 미팅마다 가져가요. 이제 슈퍼바이저마다 이제 노트 적는 거, 그러니까 노트 적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허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반면에 또 자기는 집중 안 된다 그러고 별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미팅 때 슈퍼바이저가 피드백 남기는 것도 그 다이어리에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장 그 다음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리스트가 생기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런 마스터 다이어리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야. 알겠지? 다른 질문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E하고 TOK는 점수가 같이 매겨진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루브릭이 이렇게 돼. 그래서 3점을 받을 수 있는 컨비네이션들이 AA, AB, BA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fail을 하게 되면은 이제 IB를 패스를 할 수가 없어. 다른 거 아무리 점수 잘 받아도. 알겠지? 자, 그래서 주제 선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자, 주제 선정을 할 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질문들을 내가 좀 손꼽아 보자면, 너한테 너가 관심 있는 주제가 뭔지. 이제 이게 내가 봤을 적에는 학생이 관심 있는 게 있고 학생이 잘하는 게 있어. 이게 항상 일치하진 않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포함시켜 놓은 게 점수 받기 쉬운 거. 이게 약간 학생이 잘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너가 익스텐데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대충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 시간과 너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얼만큼 있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적에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게 내가 잘하는 것과 일치하지가 않는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Extended Stay 토픽은 너도 재밌어하고 그게 중요해. 왜냐면은 그 열정이 결국은 너가 자료 찾고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이게 일이라고 공부라고 안 느껴지니까. 시간 투자가 적당하면서 리소스가 충분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려는 분야에서 충분한 리소스가 있냐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그리고 점수 받기가 쉬운가. 이제 모든 익스텐드 세이는 마크 스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다 차이가 나.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게 다른 것보다 더 좋다, 더 좋은 주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확실히 어떤 주제들은 다른 주제들보다는 점수 받기가 더 쉽고 어려워.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거야. 그래서 이제 Extended Stay Research Question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Research Question은, 그러니까 topic 안에서의 좋은 Research Question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적용력이 있고, 그러니까 relevance, 적용력이 있으면서 original하고 그리고 현실성이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이룰 수가 있고 너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다음에 너한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여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료들로는 이제 나는 이제 자료를 어떤 자료가 이건 최고다 라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것보다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엔진, 도서관 등을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쉽게는 구글을 일단 시작을 해볼 것 같아. 왜냐면 구글에서 그냥 구글 서치만 해갖고도 찾을 수 있는 게 많거든. 이제 위키피디아도 나는 자주 써.
이제 내가 박사학위를 했는데 하면서도 위키피디아는 자주 썼어. 그냥 뭐 팩트를 찾거나 그런 데는 되게 편하거든. 그리고 또 편한 건 뭐냐면은 위키피디아의 마지막 밑에 보면은 그 레퍼런스들이 있어. 거기서 좋은 소스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 상당 부분은. 특히 이거는 이제 그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단계에서는 충분히 많은 양의 리소스를 구할 수 있어, 거기서. 단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위키피디아 아티클을 사이트를 하는 거는 좋지 않은 프랙티스다라는 거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JSTOR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서브스크립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보통 JSTOR는 그 인문계 쪽, liberal arts 아티클들이 되게 많아. 이제 그와 비슷하게 바이오나 이제 chemistry도 일부 있고 이런 분야면은 medical science면은 PubMed라고 이제 이게 미국 보건복지부 도서관 그러니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거든. PubMed search를 해서 많은 아티클들을 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많은 양의 아티클들이 락이 걸려 있어. 그래서 그 아티클 자체를 읽고 싶으면은 대학 도서관을 통과를 해야 돼. 이제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대학 도서관에서 이제 그 검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과외 선생님이 뭐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원생이시면 그분을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항상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JSTOR, PubMed, 이제 대학 도서관들은 이거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구하기가 쉬운 자료는 아니에요. 이제 내가 IB 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고등학생도 책을 빌려갈 수 있게 해줬어.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제 그 서칭은 안 됐는데 그거는 대학교 도서관 가서 검색을 하고 찾아야 되긴 했었는데 책을 빌리거나 자료를 빌리는 거는 허용을 해줬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대학이 있으면은 그 대학 도서관에 의뢰를 해보는 것도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알겠지? 이제 그 좀 더 시간을 절약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학교에서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 걸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을 통해서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simultaneously 구글을 통해서 다른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제 거기서 나는 이 자료가 좀 필요하다. 이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학교 데이터베이스에는 이게 없다. 그러면은 그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주변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이 있으면은 가서 그 librarian한테 의뢰를 해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런 리서치를 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궁금한 건 있어? 이제 그 리소스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해야 돼. 아니면은 주제를 정해야 돼. 이제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좀 뭔가 찾아봐야 돼. 어디서부터 찾아보느냐. 그러니까 뭘부터 찾아보느냐. 이게 항상 어렵거든. 왜냐면은 찾기 시작한 순간은 그러니까 리서치 실제로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는 쉬워. 상대적으로 쉬워.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어렵거든. 그러면은 나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추천을 해. 일단은 관심 있는 것부터 찾아봐. 제네릭하게 구글 검색을 해봐.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큰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별로 찾아놓고 세분화돼갖고 찾아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주제를 정하고 나서도 어디서부터 찾지? 일단은 주제가 정해지면은 정해진 약간 그나마 세분화된 거를 구글로 검색을 해볼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나가는 거지. 오케이?
궁금한 점 있어?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걸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면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거구나 라고 더 와닿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개별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나 이런 거 혹시 있어? 오케이. 자, 이제 개별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야. 이제 여기 있는 주제가 다는 아니야.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이때까지 봤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제 가장 흔히 많이 하는 것들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봤던 게 영어였던 것 같아. 랭리. 특히 language가 literature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 다른 언어들로 extended stay 쓰는 사람들도 많어. 한국어도 있었고, 이제 뭐 중국어도 있었고 등등. 역사도 되게 많고. 근데 역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내가 학교 다닐 적에는 우리 학교에서는 역사가 되게 많았는데 반이 거의 역사였는데 이제 한국이나 이제 다른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역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역사가 하나씩 나오기는 해. 그다음에 politics, 정치. 이것도 자주 써요. 과학이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하려는 학생들이 좀 있어. 과학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 다음에 psychology, 심리. 과학하고는 좀 달라. human science이긴 하지만 science라고 분류가 될 수는 있지만 extended stay가 좀 성향이 많이 달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좀 새로 도입이 된 건데 world studies라는 게 생겼어. 과거에 저거랑 비슷한 주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IB에서 2018년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제 바꾼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좀 그 interdisciplinary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과목, 그러니까 다과목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주제들. 그거를 이제 허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 예전에는 Peace and Conflict라는 주제가 있었어. Peace and Conflict에서는 최근 10년에 있었던 세계 사건들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한국 문제도 있었고 시리아 문제도 있었고 이런 거에 관해서 에세이를 쓸 수 있게 해줬었거든. 이제 World Studies는 그거를 더 확장을 할 거야. 그래서 더 자세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야. 그 다음에 수학. 이 외에도 주제는 정말 많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주제로는 뭐가 있냐면은 종교, World Religion도 있고 종교한 학생도 몇몇 알고 있어. 종교 있고 그 다음에 Human Rights도 있어. Human Rights도 한국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많이 못 봤는데 북미에서는 꽤 인기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예요. Human Rights. 그 외에도 음악과 다른 예술도 Extended Stay를 할 수 있어. Film Studies도 가능하고 Computer Science도 가능하고. 이제 이 리스트에 쓰지 않은 이유는 흔하지는 않아. 흔한 주제들은 아니야. 사실 이 리스트에서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한 주제는 아니야. 딱히. 근데 이제 다른 거보다는 좀 그래도 이제 주 과목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리스트에 포함을 일단 했어. 궁금한 점 있어? 응? 인터넷 그거는 약간 문과랑 이과 과목을 적어줬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깊게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가
제일 많아. 영어가 제일 많은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어는 문학을 해야 된다. No야. 반드시 문학을 하지 않아도 돼. 언어에 대해서 해도 돼. 영어. 그래서 주제로는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제들은 이제 어떤 것들은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실제로 썼던 주제고, 어떤 것들은 IB에서 이제 example로 갖고 온 거를 내가 여기다 같이 인용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어떤 것들은 그냥 내가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 그래서 how complex are emoticons as a language? 요건 이제 IB에서 이제 그 샘플로 사용하는 주제를 내가 살짝 트위크를 해봤거든. 이모티콘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잖아. 결국 언어로 쓰는 거거든? 그거의 complexity가 무엇인가? 이게 영어 주제로 사용이 되는 거야. How does the language used in horror films affect the impact on the audience? 이거는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실제로 했던 주제야. 그래서 공포 영화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거는 단순히 대사에서만 있는 게 아니야. 언어라는 거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는 매체거든. 그러니까 공포 영화에서의 언어는 다양각색할 수가 있어. 그게 진짜 간단하게는 발자국 소리도 언어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극본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그걸 대본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봐. 그 영화에 대본이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 대본을 읽을 적에 예를 들어서 잘 적혀 있는 대본은 뒤에서 뭐 그 모션이나 이런 것까지도 잘 적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언어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horror films였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때 학교 슈퍼바이저가 그럼 이걸 film studies를 해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film studies도 한 주제들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거를 language를 포커스를 하기로 했었던 거야 그때. 이제 이 literature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literature는 반드시 이렇게 읽는 책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performance art하고 film도 들어가 거기에. 그것도 다 문학에 속해. 그래서 다양학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ow are colors used as a form of language in Civil War? 그 마블 영화 중에 Civil War라고 어벤져스 Civil War라고 어벤져스가 아니고 캡틴 아메리카 Civil War라고 들어봤었지. 그게 원작이 만화야. 만화인데 내용이 많이 달라. 내용이 많이 다른 만화거든. 그 만화가 많이 극찬을 받는 만화. 진짜 만화 역사상 진짜 이 만화는 정말 잘 썼다. 정말 잘 쓰고 잘 그렸다. 라고 표현이 되는 만화거든. 근데 그 만화가 그러니까 그 Civil War라는 작품이 이제 좀 많은 호평을 받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되게 controversial한 이슈에 그러니까 개요는 비슷해. 뭐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하고 싸우는 건데 이제 히어로 두 명이 싸우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의견이 확실히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만화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는 일반 책과 다른 건 뭐냐면은 일반 그 뭐 소설이나 이런 책과 다른 건 뭐냐면은 소설은 글로 표현하는 거지만 글로만 표현하는 거지만 만화는 거기에 한 차원이 더 존재하는 거야. 그림, 비주얼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 비주얼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를 가지고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한 축이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시빌 워가 호평을 받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색감을 정말 잘 썼어. 그래서 그 두 가지 다른 그 사이드를 상징을 하는 색깔을 약간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잘 선택을 했고 중간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영화와는 다르게 Civil War라는 작품 안에서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중간에서 되게 애매한 입장이었거든. 확실히 한 편이 아닌 이런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이제 그 색깔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되게 잘 캡처해서 그거를 언어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니까. 심볼이니까 이게. 그리고 뭐 전형적인 literature essay로는 how does Camus use sensory imagery as a plot device in L'Étranger? 알베르 까뮤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알베르 까뮤라고 프랑스 그 알제리 출신 유명한 그 철학자 겸 작가가 있거든. 그 사람의 이제 걸작들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라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불어로 L'Étranger거든. 그래서 전형적인 그 literature essay가 마지막 example이야. 오케이? 여기서 궁금한 점. English B랑 A는 조금 다른가요? 달라. 그러니까 English B는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다른 언어 B들은 complexity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nglish B에서 사용되는 그 sample essay topic들로는 예를 들어서 translation이라든지 번역본들의 정확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경향도 있어. 아니면은 언론사 보도가 이제 그 언어, 그러니까 그 언론사 보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컴플렉스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English A language 하고 English B 하고의 차이는 내가 봤을 적에는 분석을 하는 작품의 약간 그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난이도 차이인 것 같아. 근데 사실상은 내가 봤을 적에는 English B를 하더라도 English A의 language 쪽에 그 주제를 선택을 해도 이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을 건 없어. 단지 English B에서는 좀 그게 어려운 주제로 손꼽힐 수 있는 거지. English A와는 좀 다르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픽이 이제 과학 쪽인데 과학 같은 경우는 조건이 무조건 실험을 해야 돼. 무조건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하는 시간을 그리고 실험을 구상을 하는 시간을 계획에 포함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익스텐드 에세이 준비 시간이 이제 IB에서는 학생이 한 40시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평균인 거고 과학은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해. 왜냐하면은 과학은 일단 실험을 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들어갈 뿐더러 실험을 하기 앞서서 먼저 사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돼. 왜냐면은 내가 실험에 투자되는 시간이 길거든. 길기 때문에 그게 긴 만큼 내가 그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게 노력을 먼저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건 뭐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은 전문 용어로 literature review라고 그러거든. 그 분야에서 알려진 거를 최대한 많이 읽어봐야 돼. 읽어봐서 내가 구상을 하는 실험이 내가 예상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하는 현상을 측정을 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좀 설립을 해야 돼. 이거를 과학에서는 internal validity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internal validity라는 거는 너가 측정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너가 생각하고 있는 variable을 측정하느냐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 실제로.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그러니까 어떤 실험에서 어떤 용액의 pH를 측정하고 있어. 근데 너도 모르게 그 pH 미터가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난 걸 모르고 사용을 했어. 근데 너 생각에는 정확한 pH를 측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pH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거야. 이건 단순한 얘기는 하지만 여기서 internal validity가 떨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너가 측정한 것은 너가 생각을 한 게 아니, 너가 생각을 했던 variable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variable이 측정이 된 거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한 예시에서는 해결이 상대적으로 쉽게 될 수 있지만 너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실험을 오래 한 상황에서 뒤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왜냐하면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데. 그래서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 이제 보통 내가 많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본 실험을 들어가기 전에 파일럿 익스페리먼트를 먼저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지를 먼저 설립을 해야 돼.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와 관련돼 있는 것들도 있어. 학교에서 내가 만약에 과학 익스텐데스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학교에서 실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 왜냐면 어떤 학교들은 학교에서 실험하기를 원하거든. 또 반면에 집에서 하면은 이 모든 컨디션을 내가 어떻게 일정하게 만들지. 그리고 아마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제 시간 안에 이걸 끝낼 수 있는지. 왜냐면 실험하는 것만 엄청난 시간이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 다 끝나고 나면은 글을 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제들로는 요거는 이제 내가 한번 그냥 구상을 한번 해본 건데 뭐 tardigrade라고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이 있거든. tardigrade들이 수질을 측정하는데 좋은 measure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간의 기능들 중에 하나가 detoxification이 있어. 이거를 CYP2E1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갖고 하는 디톡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쌤, 잠시만. 제가 이거 원래 짜놓은 게 한 1시간 반 정도 렉처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1시간 반 정도 좀 끝났을 때 그때 그냥 마무리 지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간에서의 디톡스의 익스텐트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바이오 HL로 든다고 그랬나? 혹시 이거 어떻게 이거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이거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엔자임 써서 펩스? 펩스는 위에서 나온, 그러니까 liver에서 쓰는 엔자임이 CYP2E1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하고 catalase하고 걔네들인데 요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냥 broad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거 막 그거 아니야? 옥수? 산소만 섞었을 때 어부 나오는. 근데 raw material을 뭐를 쓸 거야? 돼지 간. 돼지나 소 간 사갖고 갈아갖고 거기다가 너가 생각하는 톡신들 넣었을 적에 나오는 결과물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how much isoamyl acetate is present in real bananas. isoamyl acetate가 뭔지 알아? isoamyl acetate가 보통 우리가 바나나 맛 우유에서 바나나 맛 그 향이거든. 바나나 안에 그 향이 얼만큼 존재하는지. 왜냐면 사실 되게 다르거든. 알겠지? 여기까지 궁금한 점. 괜찮아? 그다음에 역사도 자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역사 많이들 하지? 그래서 역사는 TOK 시간에 내가 얘기했었지. TOK 시간에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 안 했었는데 그 역사는 IB에서
historiography로 가르치거든. 이제 historiography가 무슨 뜻이냐면 사료 편찬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IB에서는 히스토리를 어떠한 그 fact based 이런 걸로 안 가르쳐. 소urce 가져와서 누가 이렇게 말 그렇지.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를 공부를 하는 분야야. 그래서 그걸 historiography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history의 조건은 뭐냐면은 10년 이전 거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0년 이전 거라는 약간 이런 그 unspoken rule이 있어. 그래서 과거 10년의 사건을 하려면은 history보다는 world studies가 더 나아.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두거든. 그리고 이제 주제들로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그냥 한 예시로 선택한 주제들인데, 이제 history 같은 경우는 주제들이 대체적으로 historiography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다양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제들이 좀 controversial한 것들을 좀 많이 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Did Heinrich Schliemann really find Troy? 요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트로이 전쟁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이제 호메로스는 그리스 시인이 쓴 일리아드라는 서사시에서 나오는 약간 전설의 도시 국가였거든. 이제 그 일리아드에서 나오는 그 트로이는 한동안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이거는 그냥 전설일 뿐이다 라고 여겼어. 근데 이제 그 20세기 초반, 19세기 말 그때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약간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나는 트로이가 진짜 존재했던 도시라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지금 현대 터키 북부 쪽에 있는 장소를, 그러니까 거기에 이쯤에 트로이가 있었을 것이다. 일리아드를 읽어봤을 때 그 장소를 발굴을 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전 도시 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슐리만이 그랬거든. 트로이를 찾았다. 근데 슐리만 이후에 이제 밝혀진 건 뭐냐면은 그 장소가 하나의 도시가 존재했던 게 아니라 시대별로 되게 많은 도시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세워지고 무너지고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 트로이를 찾았느냐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왜냐하면은 트로이를 찾았더라면은 그 트로이 앞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또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진짜 트로이라면은 트로이 전쟁의 증거를 보여달라. 이제 그거는 또 찾아야 되는 거고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거지.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약간 니시한 거긴 한데 Was the Holy Roman Empire a sustainable nation? 이제 이것도 역사가 좀 깊기는 한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 교황청이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는 게르만 왕국이 있었거든. 거기에 카를로스 대제라는 그 왕과 손을 잡아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카를로스 대제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돼.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은 특이한 게 뭐냐면 말은 한 국가인데 실제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깃발 아래 여러 가지의 막 최고 막 100개, 200개 작은 왕국들이 있었던 국가야. 분단 국가였어. 일종의. 그러니까 연방 국가가 제일 그 표현이 정확하지. 그리고 그 위에 황제가 있었고. 그래서 프랑스 그 학자 볼테어였던 것 같아. 볼테어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 The Holy Roman Empire is neither holy nor Roman nor an empire.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거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이후에 이게 진짜 국가였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만한 국가였는지 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 참고로 지금 현 독일이 연방국가거든. 그 연방국가 안에서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디비전들이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 때부터 존재했던 디비전들이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바바리아라고 들어봤었지? 바바리아라고 혹시 들어봤어? 바바리아가 신성 로마 제국의 한 왕국들 중에 하나였어. 프러시아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심지어 신성 로마 제국의 한 국가였어. 이제 오스트리아의 왕이 많은 숫자의 오스트리아 왕들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노릇을 했었지.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부터 독일까지가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독일어로 통일이 되는 거야. 그 마지막은 뭐 요거는 내가 알던 다른 사람이 실제로 썼던 주제인데 To what extent did the United States provoke the attack on Pearl Harbor? 논란이 될 만한 주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이 사용했던 외교 정책들이나 이런 외교 정책 economic policy들이 어떻게 전쟁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도 되게 논란이 좀 존재하는 토픽이야. 그래서 만약에 history를 하게 되면 꼭 history 과목을 듣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history의 extended essays를 쓰기 위해서는 꼭 history를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단지 이제 history를 들었으면은 도움이 좀 된다 싶은 거지. 근데 history가 한편으로는 편한 게 뭐냐면은 팩트를 다 리서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편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history 에세이를 고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좀 controversy가 좀 존재하는 토픽이 아무래도 자료를 찾기가 더 좋고, 그 다음에 너가 주장을 펼쳐나가기가 더 좋아.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 마지막 토픽은 뭐냐면 World Studies라는 거야. 이제 World Studies는 가장 최근 IB 커리큘럼에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도입이 된 토픽인데, 이제 그 전에도 이거랑 비슷한 틀은 존재를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번부터 이제 아예 이거를 하나의 interdisciplinary한 direction으로 아예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topic으로. 그래서 World Studies는 앞서 말했듯이 interdisciplinary. 그래서 다양한 subject들이 소화가 돼. 과거에는 내가 extended essays를 쓸 때만 해도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는 이 첫 번째 거, Peace, Conflict and Security, 저거밖에 없어. 그게 예전에 존재했던 Peace and Conflict라는 주제였어. 근데 지금은 이게 확장이 돼서 Culture, Language and Identity, Environmental and or Economic Stability, Equality and Inequality, Health and Development,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이런 식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룰 수 있는 분야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샘플들로 내가 여기서 이제 써놓은 것들은 Is Korean reunification feasible within the next decade? 10년 안에 한국 통일이 가능한가? Peace, Conflict and Security로 들어가겠지 아무래도. Is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Syrian crisis possible? 이것도 Peace and Conflict 쪽이고, 그 다음에 Can medical genomic sequencing be offered universally? 이거 같은 경우는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conomic Sustainability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 분야에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 분야에서만 끝나는 주제가 아니고 여러 과목들을 걸터 앉아서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들을 찾고 분석을 해서 쓸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이런 주제가 생겼다는 게 나는 이제 그 IB에서는 더 약간 자유를 주는 것 같거든. 익스텐드 에세이 자체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랬을 적에 완전 최적화된 선택이 이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을 하고 싶은데 실험을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학교에서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한 방법을 배우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과학에 대해서는 쓰고 싶은데 그랬을 적에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가 더 적합한 선택일 수가 있을 것 같아. 알겠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는 건 있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분야 안에서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에세이를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들을 동시에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약간 틀이 좀 없고 그러니까 되게 플렉시블하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좀 불확실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원하는 주제를 철저하게 정하는 게 여기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 이 분야에서. 그래서 World Studies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서 나왔던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좀 최종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 통계를 봤을 적에 영어 점수가 제일 높아. 영어 점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게 새롭지는 않은 것 같아. 그게 장점인 것 같아. 학교에서 배우던 내용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을 손꼽자면은 단점은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주제가 언어에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너무 narrow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과학은 앞서 얘기했듯이 장점이라고 손을 꼽자면은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걸 통해서 좀 더 과학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준비를 시켜주지 않은 내용을 너가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예로 내가 여기서 손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조 자체가 달라.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구조가 아니라 과학 익스텐드 에세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냐면은 introduction은 뭐 이건 똑같지만 materials and methods가 들어가야 되고 results, discussion, references. 그러니까 과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research article의 형태를 띄어야 돼. 이게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학 익스텐드 에세이를 쓰려면은 이거는 스스로 리서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돼. 그게 좀 unfair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학교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history 같은 경우도 history를 들은 학생은 좀 이게 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안 들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historiography를 해야 되니까 저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history를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좀 접하다 보면은 history를 읽는 방법, 그러니까 historical 자료를 읽는 방법을 배우거든.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익숙치가 않으면 아무래도 좀 힘들겠지, 준비하는 게. 오케이. 이 외에도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주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존재하는데 이제
내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거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궁금증이든지 상관없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워크숍을 한번 그 진행을 해볼까 했거든. 그래서 일단은 혹시 궁금한 점 있어? 일단 얘는 저희 학교는 어. 그 학생이 고른 과목을 그냥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 네. 오케이. 그거는 아이비 룰은 아니야. 그거는 학교가 정한 룰이야. 그래서 아이비에서는 어떤 과목, 그 과목을 정하는 거는 어떤 과목이든지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니까 피스 앤 컴플렉트라는 과목이 실제로 예전에는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피스 앤 컴플렉트를 듣지 않았는데 나는 피스 앤 컴플렉트 익스텐드를 썼어. 그래서 학교가 정한 룰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좀 negotiate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 그리고 제가 사실 좀 고르긴 했는데 어. 특히 어. 전 그런 게 있으면은 분별시키려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재가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그치. 미국에서 일어난 페미니스트 운동이랑 어떻게 이렇게 그 포트레이이 달라졌는지 그걸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네. 방금 전에 끝났어요.